부활하겠다고 하는 운동을 행하였다. 이 곧장 뭐뭐를 하다 그랬죠. 64년 장화원이 순난 그 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순직한다는 거죠. 자기랑 같이 그 부부운동하던 동료가 죽으니까 종이는 마침내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어서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불가항력인 걸 알았다는 거죠. 도저히 대세가 청나라로 이제 기울어 버리니까 그 황종이만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대중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논리를 세웠다. 유자죠. 네. 그렇죠. 단순히 반청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은거에서도 혼자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라를 위한 활동이 뭔가 자기가 가진 게 지식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등하교 늦춰지니까 6.25 때도 부산에서 학교를 열었을 때면서요. 네, 천막 학교.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었나요? 부산에서? 근데 다른 지역은? 부산만 그런 건가? 부산 쪽에만 이제 돌렸으니까.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래를 생각할 때는 교육만 한 게 없죠. 예. 황정우의 그 학식은 넓고 이제 박학다식하고 천문, 지리, 산학, 음악,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남겼다.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남내 문정, 자기 호죠. 남내 시려. 후대에 이거 정리한 거죠. 본인이 이걸 자기 호를 써서 남겼죠. 이 명예대방록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책이 명유하관, 송원하관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명대에 자기가 생각하는 유명학자들의 행적과 사상을 요약해낸 거예요. 아주 그 송나라 명나라 때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피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참고합니다. 54살 때 시대의 핵을 긋는 저작인 명의대방록을 썼다. 54대 54살 때의 저작이 명의대방록. 황중의는 용감한 이단 정신으로서 좋은 의미의 이단이죠. 요즘 말하면 반골.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되게 반골이죠. 안임 선생님은 본인이 반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미준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야 밖이야? 밖이야. 아니. 대답하는 자세 자체가 이단이죠. 그렇죠? 이단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쁜 의미로 많이 쓰였죠. 원래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 네. 그래서 우리 진화론을 안 믿는 쪽에서 보면 그 창조와 혁명은요 돌연변이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의 순응하고 이런 데서는 발전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 볼 때는 소수이기 때문에 또라이고 바보 취급을 받아도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반합의 논리에 의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서양의 선현들 치고 당대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논어에서 처음 나와요. 공자는 그랬죠. 이단을 전공하면 해롭다. 해석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란 말을 처음 쓴 분은 최치원 선생인데 최치원 선생도 나쁜 의미로 쓰지 않았죠.
이거 목적격 조사예요. 이단을 공격하면 즉 이사자지만 고척자의 뜻이 해로울 따름이다. 해로울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공자를 공격하다라는 의미로 두고 전공이라는 의미로 두고 우리 전공하다고 할 때 이 공자 써요. 전공이 한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전적으로 공격하다, 판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연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걸 전공이라고 하죠. 어디가 더 나요? 이단을 전공하면 해롭다. 이단을 공격하면 해롭다. 어떤 게 더 와닿습니까? 공격? 주자는 전공으로 번역하죠. 근데 공격이라는 말로도 주석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단을 자꾸 관여를 하고 배제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구체계, 옛날 체계를 비판하고 설계했다. 장래의 신세계를 설계했으며 취득은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죠. 칭송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더더욱이 후인들의 그 뭐예요? 아주 마음속에 새겨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지금 400년 뒤에 동방대 성북동 동방대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니 뭐 그럴 만한 업적을 남긴 분이니까 뭐 이렇게 편명을 돼 있고요. 황 씨는 원고편 중에서 이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죠. 괴로 폭로하였다. 봉건 제왕의 죄악을 폭로하고 지적했다. 제왕은 유일한 백성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참, 진짜 심하기도 하죠. 그 당시로 보면 저 입장을 벗고 나서 400년 전에 저라면 이런 얘기를 의식은 있더라도 이거를 저술로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말하기를 온 천하에 땅 토지도 없으면서 안녕 아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군주인데 이것이 이 십자는 해석 안 해도 돼요. 그가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 천하의 간과 뇌를 천하의 인민들의 그 생명 간이나 그 뇌를 도륙하거나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하의 자녀들을 이산시킨다. 군주가 천하의 자녀를 이산시키는 게 뭐예요? 군대로 징집하거나 아니면 자기 처첩으로 불러들이거나 징발하는 거죠. 그렇죠. 한대 이후에 봉건 군주고 특히 명나라 때 군주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들이 찌질해서 우리가 오랑캐한테 나라를 뺏겼다라는 거거든요. 이바가 일인 나는 이제 군주겠죠. 자기 일인을 넓히는 이게 또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이런 좀 난점은 있구나. 파워포인트로 바꿔서 나 1인의 산업, 나 1인의 가산을 넓히는 것으로서 일찍이 참담함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하의 생명들을 해도 죽이고 해치고 천하의 자녀들을 흐트러 놓음으로써 나 한 사람의 가업, 산업, 뭐 요즘 말하면 재물이겠죠. 나 한 사람의 재물을 넓히면서 일찍이 참담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본래 자손들의 창업을 위한 것이다. 백성들의 창업을 위해서 내가 니들을 죽이고 이산 가족을 만든다. 안 얻었을 때는 그런 명분을 대고요. 자손들의 창업을 위한다고 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천하의 골수, 또 천하의 생명들이겠죠. 착취하고 천하의 자제들을 이산시키면서
나 1인의 음락, 그 지나친 아주 즐거움을 받들게 하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산업의 꽃이다. 내 가산의 꽃이다. 이 화식은 꽃봉오리, 꽃 그런 의미. 그렇다면 천하의 큰 해가 되는 자는 군주일 뿐이다. 항사는 이걸 한번 쓰죠. 가령 수고입니다. 군주가 없어도 가령 군주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 사사로움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오라, 어찌 군주의 도가 본래 이와 같이 설치되었겠는가? 군주의 도는 이런 식으로 설정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한대의의 명대까지 군주제도는 모두 군주 개인을 위한 군주 가문, 군주 시족 일족을 위한 제도에 불과했고 많은 백성들의 간이나 뇌나 생명, 골수를 다 빼먹고 형제자매를 다 흐트려 놓는 딱 이게 강조되잖아요. 그렇다면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은 군주일 뿐이라는 한 사람 등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300년 전에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황종이는 도리어 대대적으로 소리 외쳐대었으며 말하기를 황제는 곧 천하의 큰 해가 되는 자이고 착취자이고 고박 착취란 뜻이에요. 착취자이다 라고 외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명의대망록을 칭찬하면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죠. 그는 봉건 전제에 대해서 맹렬한 비평을 진행하고 말하기를 공사가 구분되지 않고 권리 의무가 공평하지 않으면 말할 만한 공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가의 법을 반대하고 천하의 법을 주장하였으며 안정된 법이 있은 뒤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법을 먼저 정비한 뒤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아까 고리짝이란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법정이나 하다못해 경찰서에 가더라도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법에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시대가 올라갈수록 법이 성문화가 돼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자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지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을 안 지켜. 법조인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대상자에게만 협박을 하죠. 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심한 얘기도 있죠. 억울함은 출세해라. 더 유명한 얘기.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는 법조 출신 하나, 의사 출신 하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아이고 잘났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나서. 항상 남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얘기가 많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틀리면 독립해버리면 됩니다. 자기 집을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대통령 되셔. 그래. 어제 그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가족 개념이 아마 바뀔 거다. 제가 늘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이게 많은 저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예전에 같이 자고 먹는 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실시간으로
교감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 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참 제가 둘레길 돌면서도 한 경험을 느끼는 건데 참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막 그 119 구조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구조대 따라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뭐 무전치고 뭐 구급차도 2대 나와 있고 뒤 보니까 참 그 소방대원들 고생 많더만. 와, 내일 보니까 엄청 뚱뚱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아마 둘레길 돌다가 쓰러진 것 같아. 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데 뭐 소방대원들 방호복으로 무장도 하고 그거를 이 들꽃에다 이렇게 메고 산 중턱에서 내려왔어요. 나 힘들겠어요. 한참 지켜봤더니 들꽃에 내려오는 거 일어나서 또 휠체어로 또 옮겨 타요. 그러니까 뭐 추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 같은 때 등산하다 사고 나면 혹시 홍생님은 등산길에 뭐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헬리콥터 뜨죠 요새? 친구가 떨어져서 왜요? 절벽에서? 돌아가셨어요? 살았어. 뇌를 다쳤는데 뒤에 다치면 죽는데 여기 벽이 터졌는데 이거 박 터지는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대포 소리 나는 거. 아니 동생도 참 이상한 걸 가져하시네. 그 박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래서 원래 등산 제대로 할 때는 그 요게 그 올라오는 그게 이 머리 뒤를 보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지거나 이럴 때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호소한다. 현재는 응당 천하인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군주는 객이 되어야 된다고 호소한다. 그는 동시에 각성시켰다. 봉건 신하의 신료. 신하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군주에게 아부만 불효 제시 더 이상 뭐뭐해서는 안 된다. 황제가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도격자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응당 천하를 위해야지 군주를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료 고위 관료들은 군주한테 아부하지 말고 천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또 만민을 위하지 한 성, 한 일족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응당. 천하의 치라는 한 일족, 일성의 흥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근심과 즐거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다. 관리가 된 사람이 만일 천하로서 일을 삼지 않고 이렇게 써있자 앞에 아니글자가 있으면 나중에 번역한다고 그랬죠. 써있자와 위자는 뽑잖아요. 천하로서 일을 삼지 않는다면 임금의 종복이다. 이 종복이죠. 이거 첩도 원래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굳이 첩이라고 안 해도 돼요. 군주의 시종일 뿐이며 천하로서 일을 삼는다면 군주의 스승이자 벗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진짜 유방도 천민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유방이 한 나라를 창업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변에 좋은 참모가 많아서 그래요. 항우는 비록 몰락한 귀족이었지만 그런데 이게 조폭이라 싸움질만 잘해. 그러니까 한신 같은 인재를 자기 곁에서 끝까지 보듬지 못했잖아요. 황중의 사상의식 가운데는 이미 책임내각제의 요소가 있으며 그가 생각하기에 재상은 현인이고 두 번째는 왜요? 직책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군주의 직위는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책임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제가 또 하나 느껴지는 거는 우리 국민들 자긍심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미국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제도나 문화가 미국식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야만적인 건가, 한심한 나라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요, 제가 몇 년부터 하는 얘기예요. 미국을 아주 졸로 보거든요. 미국 문화와 이 행태를.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트럼프예요. 아니, 자국을 위해서 국방비 늘려달라,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중국을 대하는 방식, 우리나라를 대하는 방식 보면 이거는 거의 그 시정잡배 수준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 다 까발리면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의 특성을 대통령하면서 드러내.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 이번에 또 하나 10조 원 모금 백신 만드는데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5천억 낸다고 하고 EU에서도 거의 뭐 7, 8조 낸다고 해서 10억을 채웠는데 우리는 안 하고 참여 안 해요. 독자적으로 만들겠다고. 네. WHO도 이번에 좀 자문 많이 했어. 너무 중국 편 들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어떤 그게 뭐 경찰 국가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유럽에서인가 어디 그 뭐라고 해? 미사일 요격하는 거. 그 부대 사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유럽에서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선언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손해라고. 미국이 힘을 잃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는 한 참 이제 점차 우리나라도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이 말을 꺼낸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정책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피해에 가서 대대로 줄줄이 대통령도 부수고 심지어 죽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식의 대통령제는 아니더라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여야 똑같이 공통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외교 안보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머지 국내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문제는 저기 뭐예요? 총리가 맡기고, 총리가 여론이 안 좋으면 총리 투표 다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또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공약을 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 여차저차한 이유로 못하죠. 나라 정책 하나씩. 김정숙이 한번 출마해보지 뭐. 제가 뭐 무조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저런 자부심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허경영 같은 사람이 얼굴을 못 내밀지. 아 진짜 그 뭐 몇백 명이 그 출마를 하고 그 돈 출마 보증금이 얼마 있었죠? 5%인가 3% 어쩌면 그 보증금도 못 찾는데 그 돈은 지가 낸 것도 아니고 다 서민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산당에서는 이런 얘기는 참아 못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분단국가니까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군권을 통솔하는 사람은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에서부터라도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의 그 혼란기, 그게 비롯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천자가 제후들한테 징병을 해서 오랑캐에 대응하다가 뭐 중앙에다 먹혀버리는데 뭐. 그래서 일사불란한 그 분봉제가 뭘로 바뀌어요? 피라미드 조직인 군인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상비군 제도가 운영이 돼요. 근데 상비군 제도가 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서로 경쟁 심리, 내부 갈등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뭐를 했어요? 이번에는 상비군은 두지만 각 지방으로 분할해서 군국제를 하거든요. 각 지방을 왕으로 임명해요. 자기는 황제고. 근데 이게 사병을 두게 되면 확실히 무력이 있으면 이게 문제다.
인척이지만 분봉제 그 전체를 똑같이 답습해요. 아니 소식 들어보니까 이번에 내 조카뻘이 왕위에 오른다고 그러는데 엄연히 내가 가문에서 어른인데 조카가 황제가 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남자의 편집자인 유한도 그런 유명을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해남 왕이거든요. 유한이. 해남 지방의 왕이었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권력의 속성은 상호 견제가 이게 균형추가 붕괴돼 버리면 불행한 일이 늘 일어나죠. 그래서 뭐 저는 요새 반성하는 자료는 부부관계의 균형추는 무엇인가 논문을 쓸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너무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나라는 음해 지금 시점. 이거 녹화되는 거로 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구글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제가 새벽에 어제 또 밤에 샌 이유가 있네. 요새 필이 어디에 꽂혔냐면 이게 이제 빅스비라든가 구글 어시스턴트 쓰다 보니까 아니 어제 얘기한 그 AT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골드만삭스가 그 전문 트레이더가 400명이었는데 398명 잘랐어요. 그리고 2명을 입사시켰는데 이게 다 AI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체이스 바둑 인간이 이제 못 이겨요 AI. 그러면 뭐 봉이 뭐 어떻고 쌍봉이 이루어지고 뭐 20일 뭐 그 선이 어떻고 그래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평가를 해요. 근데 봤더니 1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더만. 자동 트레이더 그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전문가가 있지만 저는 옛날에 그 매크로를 많이 만들어 봐서 매크로가 뭔지 아세요? 매크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연산하는 거 쉬워요. 옛날에 지금이야 막 그래픽이 화려하지만 옛날에 그 컴퓨터 초기에 나왔던 온라인 게임이 뭐냐면 제가 강시에 여러 번 했어요. 시간여행자라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쯤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텍스트로 동 쳐요. 그럼 동쪽으로 딱 가. 그러면 텍스트가 뭐가 되냐면 도적이 무서운 눈치로 당신을 쏘아본다. 그러면 나는 칼을 뺀다. 빨리 쳐야 돼 명령어를. 찌른다. 해가지고 도적이 죽었다. 거기서 뭐 5냥이 떨어졌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죽어요. 이거를 타자를 쳐서 대응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산적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뜨자마자 나는 칼을 빼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죽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죽이고 돈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뻔한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백산에 갔을 때 입구에서 이거를 매크로가 작동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도에 따라가면서 나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태백산 건너편에 내려와서 주머니가 두둑하게 있는 거죠. 지금 저게 인공지능 챗봇 월드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PC방을 점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PC방 문화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시설이라는 게. 근데 지금 PC방이 한물 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픽의 화려함이라는 애들이 헤드폰 끄고 막 장엄한 전략전술 짜고 막 함께 이렇게 길드 만들어서 대형목을 잡고 이러면서 이제 즐기고 그 안에서도 또 눈 맞으면 결혼도 하고 또 게임 회사에서는 또 축하한다고 뭐 아이템도 선물로 또 주기도 하고 별의별 다 많아요. 저도 사이버상에서 한번 해봤죠. 이게 묘한 게요. 자주 비슷한 시간에 접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누가 죽고 이렇게 서로 구조해 주다 보면 이게 현실에서만큼 정이 들어요. 그러고 접속했는데 늘 보이던 캐릭터가 안 보이잖아. 그럼 옛날 말하면 삐삐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가족 개념이 생긴다. 근데 왜 지금 바뀌냐면 지금 대세가요. 핸드폰 게임으로 바뀌어요. 컴퓨터는요. 여러 가지 키보드의 넓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임기응변이라든가 테크닉에 따라서 그 게임의 재미라든가 성과가 다를 수 있지만 핸드폰 조그만 데서 어떻게 다 이게 아무리 손이 빨라도 민감하게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자녀분들 통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놈들을 3에 NC소프트, 넷마블 하나가 또 있는데 NC소프트, 넷마블 네. 대형 게임 회사들 핸드폰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 사냥을 해놨어요. 자동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진짜 순진한 거잖아요. 얘가 중턱에다가 허기를 느껴요. 그러면 모든 게임 캐릭터는 허기라든가 상처를 많이 입고 피를 많이 흘리면 치료를 한다든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줘요. 마을의 상점으로 가서 음식을 사갖고 제 위치에 다시 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주로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왜 가끔 전체에서 보면 꺼놨다가 가끔 확인만 하잖아요. 얘 제대로 잘 돌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게임 회사가 돈이 안 벌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도 들리고 안전한 캐릭터를 위해서는 이걸 과금이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무진장 파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 일주일 내에 100만 원 안 쓰면 게임 접근이 안 돼요. 저는 해봐서 압니다.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은 최소한 일주일에 100만 원을 안 쓰면 영암을 못 내밀어요. 영암을 못 내민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 혼자 어떤 뭐 공룡인 한 마리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죽어. 사람이 죽여요. 재미삼아. 다른 게임하는 사람이 죽여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사면 다 뚫었고 별로 재미없나 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제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녹화를 보면 별로 감흥을 못 느끼실 텐데 전자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예수24 같은 데서 뭐 교보에서도 사고 전자책을 읽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컴퓨터용이 있고 모바일용이 있어요. 컴퓨터용으로 예스24나 교보문고 프로그램을 읽을 때는 읽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모바일 프로그램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24를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예스24 보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자기가 구입한 전자책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파일 PDF로 만들어서 내가 추가해서 읽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트북하고 여기 태블릿하고 놓고서 연동해서 녹화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예스24를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안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스24하고 통화하면서 그쪽 그 기술자들이 감탄한 거예요. 저 같은 여기 어른도 계시지만 노땅들은 전철안에서 쪽팔리게 막 핸드폰 꺼내놓고 막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명한 에뮬레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거 이제 LD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컴퓨터 안에서 내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핸드폰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이 안에다가 내 핸드폰을 집어넣고 그 핸드폰에서 예스24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스24 그 내용 읽어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그렇게 안 하려면 뭐예요?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에서 내가 들고 이걸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시공 개념, 가족 개념이 바뀌는데 바뀌는 걸 무시하고 난 이렇게 살라는 거 내가 살면 몇 년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문직의 50%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 아예. 그럼 2090년이 되면 98%의 전문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김정선 선생님 그 골드만삭스 얘기는 충분히 알고 계시네.